오늘은 형법 이론 조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막바지에 여러분 항상 고민되시는 이제 이론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조문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오늘 하루로서 여러분들 그냥 고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비중이 예전처럼 이론 문제가 뭐 거의 안 나오던 그런 주제 경향에서 지금은 원래 1차 채용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5문제 나올 정도로 그 이론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하시는 내용 절대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이 딱 저하고 같이 정리하시면 충분하게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1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라고 했는데, 자, 틀린 질문이죠. 자, 죄형법정주의는 국가가 국민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게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이건 이따가 우리 이제 원유에서 자연행위 같은 경우에 비판하고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처벌 범위를 줄여주는 것, 이게 이제 보장적 기능, 이제 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 이게 보호적 기능,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된다고 기본 강의부터 계속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관습법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성을 없애주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이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습법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유추해석도 마찬가지, 소급표도 마찬가지요. 전부 국민에게 유리한 것은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국민에게 유리한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 위배되지 않는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형법 1조가 나와 있죠. 자, 1조 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범위를 한다. 행위시법주의고요. 1조 2항하고 3항은 그 행위시법주의 예외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1조 2항과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조문기출 보시면 바로 이제 조문의 내용이죠. 자, 1번, 조문기출 1번은 바로 뭐냐면, 1조 2항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범죄 후 법률 변경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는, 자, 이제 피고인이 유리하게 밝혔으니까, 자, 그때는 신법에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3번의 1조 3항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자,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에요. 자, 이제 그 1조 2항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고, 1조 2항은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형사처벌이 없어질 때는, 자, 이때는 이미 재판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떤 판결을 해줄 수는 없고 형의 집행만 면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조 2항, 1조 3항의 내용을 같이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지문, 4번 지문은 한시법에 관련된 지문인데요. 자, 우리 채용시험에 예전에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자, 지금 3번 지문이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지금 한시법의 경우에 추구표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죠? 우리 형법에 한시법의 추구표에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형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추구표를 인정한다든지 뭐 추구표를 부정한다든지 딱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뭐 해석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법은 한시법의 추구표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설 대립이 생기는 거고요. 자, 다음 4번. 대법원은 한시법의 추구표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아니죠. 자, 우리 학자들은 한시법의 추구표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고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래서 처벌하냐, 처벌하지 말 거냐 이렇게 딱 견해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판례는 한시법의 추구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따 배우고 계시는 동기설에 따라서요. 그 법률 이념의 변천이냐, 이치적 사정 변경이냐에 따라서 한시법의 추구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동기설을 취하고 있으니까 추구표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3페이지 가시면 형법 2조부터 이제 형법 296조 이 세계주의까지 많은 조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확인만 할게요. 형법 2조는 속지주의죠. 자, 형법 3조는 속인주의의 내용입니다. 자, 형법 4조는 기국주의에 관련된 규정이고요. 자, 형법 5조하고 6조는 이제 보호주의인데, 형법 5조에 규정된 범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 문자 따서 외웠던 내외 기통 유문인, 그 다음에 그 문서에 관한 죄는 공문서에 관한 죄, 인자에 관한 죄는 공인자에 관한 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6조는 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했는데, 자, 이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
자, 피해자가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일 때는 자, 그것이 5조에 기재된 이외의 범죄, 5조에 써진 범죄가 아니어도 자,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형법 7조는 우리가 최신 판례하면서 강조드렸던 지문이잖아요. 조문이 바뀐 거잖아요. 자, 옛날에는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고 돌아왔을 때, 자, 우리나라에서 다시 기소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형을 선고할 때는 임의적 감면을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자, 근데 법이 바뀌면서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한다. 필요적 산입으로 바뀌었다는 거. 어제 우리 최신 판례하면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296조 2는 뭐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죠. 자, 우리 약취인 인신매매죄 우리가 세계주의 관련된 규정이 형법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약취인 인신매매죄 관련된 기수범, 자, 그리고 294조는 미수범까지요. 자, 세계주의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전문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조문 기출 보겠습니다. 자,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형법 4조죠. 기국주의고요. 자, 맞고요. 자, 이 15년도 우리 총선 기출이네요. 자,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내법은 처벌하지만 외국인의 국외법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자, 틀렸죠. 자, 일단 외국인의 국내법,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니까 형법 2조에 따라서 어떤 죄든 무조건 다 처벌하는 거잖아요.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무조건 다 처벌하는 거고요. 자, 뒷부분이 문제네요. 자, 외국인의 국외법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자, 근데 아까 5조에서 통화에 관한 죄는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국외법도 통화에 관한 죄는 다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 지문 보시면요. 자, 지금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자, 형법 289조 1항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매매한 행위. 자, 인신매매죄잖아요. 그럼 아까 보셨듯이 약취인 인신매매죄의 기수범, 미수범은 외국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자, 아까 보셨던 지문이고요. 자, 4번 지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승진시험 답지문이죠. 가장 디테일한 지문입니다. 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약취인죄나 인신매매죄, 자, 이걸 이제 기수죠. 기수범을 범했거나 또는 그 미수범, 또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세계주의는 약취인 인신매매죄의 기수범과 미수범에게는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예비음모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5조도 그냥 이제 우리 형법에 287조부터 292조까지 및 294조를 이제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로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를 규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법에 약취인 인신매매죄 세계주의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출지문으로 나온 거죠.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입니다. 중요한 지문들이잖아요. 자, 6번은 우리 승진시험에 나온 지문입니다. 자,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이다라는 조문이잖아요. 자, 이거는 현재 조문인가요? 과거 조문인가요? 옛날 조문이요. 과거 조문.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고. 자, 이제 7번이 바뀐 지문 조문이죠. 자,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어서 현지 법률에 따라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자, 이게 이제 바뀐 내용이고요. 자, 이게 옛날 내용이죠. 그래서 같이 제가 일부러 붙여서 이제 지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도 자, 그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 자, 맞죠? 왜냐하면 형법 2조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그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든 뭐 결과가 발생했든 상관없습니다. 뭐 행위든 결과든 행위는 외국에서 저질러도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면 대한민국 영역에서 죄를 범한 거니까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6번 봅니다. 자, 우리나라 공무원이 외국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수뢰하였다. 자, 그러면 지금 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외국이지만 사람이 우리나라 공무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국외에서
외국에서 죄를 범한 한국인이잖아요. 그럼 한국인이니까 이제 3조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 자, 우리 8번은 뭐 최근에 우리 채용시험에 나온 지문이고요. 같은 지문이죠. 사실상이요. 자, 중국인이 중국에서. 자, 그러면 외국인의 국외범이죠.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자, 근데 경기도 지방경찰청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했네요. 그죠? 그럼 경기도 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이니까 공문서잖아요. 그죠?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그럼 공문서에 관한 죄는 아까 5조에서 외국인의 국외범이 또 우리 형법이 적용이 되죠. 자, 7번 맞고요. 자, 8번입니다. 자, 미국인이 미국에서 일본 화폐인 엔화를 위조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인, 외국인이 자, 외국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외국인의 국외범인데, 자, 지금 엔화를 위조한 경우, 통화를 위조한 거잖아요. 그럼 통화에 관한 죄잖아요. 우리 뭐 외국 통화를 위조하는 것도 우리 통화에 관한 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통화에 관한 죄는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는 게 형법 5조니까, 자, 이제 대한민국 형법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린 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이제 7번에 보면 유사 지문이 있습니다. 유사 문제가 있는데요. 자, 미국인 D는 준비 한국 대사관에 취직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서를 위조해서 한국 대사관에 제출했다. 저 마찬가지죠. 미국인이 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의 국외범인데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서를 위조했네요. 그럼 서울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서는 공문서고요. 자, 공문서를 위조했으니까 자, 공문서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됐고요. 자, 9번입니다. 자, 계속범은 기수시부터 공소시가 진행된다라고 했네죠. 자, 우리가 기수하고 종료가 일치하는 즉시범 상태범은 공범 성립이 가능한 것도 기수시까지. 자, 그 다음에요. 정당방위가 가능한 것도 기수시까지. 공소시효도 기수시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수하고 종료가 일치하지 않는 계속범은 모든 기준이 다 종료시죠.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도 종료시부터 진행하는 거고요. 자, 공범가담도 공범 성립도 종료시까지 가능하고요. 정당방위도 종료시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계속범은 이제 공소시가 기수시부터가 아니죠. 종료시부터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 문제 마찬가지요. 자, 계속범에 대해서 기수 이후에도 공범가담이 가능하다. 맞죠? 기수가 된 후라도 아직 종료되기 전이면 공범가담이 가능하다. 맞고요. 자, 계속범의 경우에는 기수 이후에도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 맞죠?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당방위도 가능합니다. 됐고요. 10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네요. 자, 목적범에 있어서 목적의 달성 여부는 기수법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자, 우리가 강론에서 아주 많이 활용되죠. 자, 가능 목적 약추인죄는 가늠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약추인을 하기만 하면 바로 기수죠. 가늠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 될 필요 없죠. 가늠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도박 개장죄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바로 기수죠. 영리의 목적을 갖고 구속요건행위인 도박을 개장하기만 하면 바로 기수입니다. 자, 영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는 없어요. 자, 거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은 이제 순수 조문 문제죠. 이제 목적범인 것은 아닌 것은 골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뭐 시험을 앞두고 이 목적범, 모든 목적범을 다 외운다. 뭐 가능하겠지만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출되는 기출지문들 보면 거의 지금 정해진 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들만 기본적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자, 통화위조죄,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음행매개죄,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자, 도박개장죄도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허위진단서 작성죄입니다. 자, 12번에도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나오고 공정증서 원본 부실지죄가 나와요.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문서에 관한 죄는 뭐 행사할 목적이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든 목적범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 목적범이에요. 자, 그러면 문서에 관한 죄에서 목적범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특징적 아닌 것들. 자, 가장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게 허위진단서 작성죄하고 공원부. 이 두 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죄명에 행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의 고의 속에 이미 행사한다는 의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이라는 게 추가로 필요 없고요. 뭐 조문에도 목적이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죄명에
행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죄. 자, 플러스 허위진술서 작성죄, 공원부. 이거는 목적범이 아니에요. 자, 됐죠? 자, 12번은 뭐 음행매개죄, 도박개장죄 뭐 다 있고요. 자, 범죄단체 구성죄죠. 이건 뭐죠?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거니까요. 목적범이잖아요. 자, 4단째. 국토를 참작하거나 국헌을 물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범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친고죄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시험 막바지에서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거니까요.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형법에 친고죄는 딱 4개밖에 없잖아요. 자, 바로 이제 명예에 관한 죄 중에서 가벼운 죄 2개.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자, 그다음에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범죄예요. 자, 비밀 침해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이렇게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대적 증거죄는 뭐냐면 원래는 증거죄가 아니고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면서 이제 친족 상도례 때문에 증거죄가 되는 경우를 상대적 증거죄라고 하는데 그건 뭐 친족 상도례 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또 정리해 보면 몇 개 안 되잖아요. 2문자를 따는 것보다 처음 정리하는 게 훨씬 빨라요. 자, 일단 과실범은 딱 하나. 과실치상죄 딱 하나만요. 나머지 뭐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뭐 이런 거 다 아니에요. 과실치상죄 딱 하나. 자, 그다음에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 반의사 불벌죄가 우리 어제 판례할 때도 봤지만 폭행 협박이잖아요. 자, 근데 모든 폭행 협박이 다 반의사 불벌이 아니고 단순 폭행 협박, 존속 폭행 협박까지만 반의사 불벌. 자, 그 뒤에 나오는 특수 폭행, 특수 협박. 그다음에요. 뭐 상습 폭행, 상습 협박. 자, 그다음에 폭처법상의 폭행 협박 전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에 명예에 관한 죄 중에서 무거운 죄 2개예요. 자, 명예훼손죄, 출판물의 명예훼손죄.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우리 국교에 관한 죄예요. 외교 관계를 나쁘게 하는 거예요. 외국 원수 에 대한 폭행 등의 죄,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등의 죄, 그다음에요.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의사 불벌죄죠. 그래서 제 설명 들어서 이렇게 이제 범주를 나누어서 이제 정리하시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이 2문자를 따서 제명을 늘어놓으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정리해 보면 몇 개 안 돼요. 자, 그다음에 14번 지문은 우리 총시험 지문이고요. 뭐 승진가부도 다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우리 외국 원수나 외국 사절에 대한 모욕, 폭행 등의 죄는 외국 원수나 외국 사절에 대해서 자, 4가지를 하는 걸 처벌하잖아요. 자, 하나는 폭행, 하나는 협박, 명예훼손, 모욕. 요 4가지를 처벌합니다. 근데 폭행, 협박, 명예훼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폭행, 일반 협박, 일반 명예훼손도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반의사 불벌죄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모욕죄가 문제예요. 자, 우리 일반 모욕죄는 징고죄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 원수에 대한 모욕, 외국 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일반 모욕죄하고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일반 모욕죄는 징고죄지만 외국 사절 모욕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 다음 15번요. 자, 모욕죄하고 사자 명예훼손죄는 명예에 관한 죄 중에서 가벼운 죄들이잖아요. 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고 징고죄죠. 징고죄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6번은 이제 우리 채용시험에 19년도에 이제 기출되었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먼저 1번 보시면 자, 구체적 위헌범은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야기된 경우에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자, 맞죠? 추상적 위헌범은 그 법익 침해의 그냥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일반적인 위험성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지만 구체적 위헌범은 이제 구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 법익 침해의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성이 야기되어야 돼요. 자, 됐고요. 2번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감경되는 범죄이다. 자, 맞죠? 자,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고 신분이 없으면 아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신분이 있냐 없냐가 범죄가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를 결정하지만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일단 기본 범죄는 성립하고요. 그죠? 뭐 자식이 아니어도 사람 죽이면 기본 범죄 보통사죄 성립하고 자, 자식이 이제 부모를 죽이게 되면 이 자식이라는 신분이 있게 되면 자, 그때는 존속살해죄가 되면서 형이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으로 해서 형이 가중감경된 범죄이다. 자, 맞고요. 자, 3번이네요. 자,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자, 범죄행위의 종료시하고 위법상태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틀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즉시범이 있고요. 그다음 상태범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범이 있잖아요. 자, 즉시범은 이제 범죄가 기수가 되면, 자, 그 범죄는 바로 종료됩니다. 자, 그리고 위법 상태도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수와 범죄행위 종료시. 자, 이 범죄행위 종료시하고 위법 상태 종료시가 다 일치한다. 모두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즉시범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상태범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자, 상태범은 절도죄 같은 범죄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태범이죠. 자, 기수하고 종료는 일치해요. 자, 근데 이 범죄가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위법 상태가 끝나지 않죠. 그죠? 위법 상태는 계속돼요. 그래서 이제 기수시하고 범죄의 종료시는 일치하지만 이 종료시하고 위법 상태 종료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자, 계속범은 완전히 다르죠. 자, 이 기수하고 종료가 그건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범죄가 기수가 된 시점하고요, 종료가 된 시점이 다르죠. 우리 감금죄 같은 경우에는 가두는 날 바로 기수지만 1년 후에 풀어주게 되면 이제 풀어주는 날 종료가 되니까 이 기수시하고 종료시가 다르잖아요. 위법 상태는 당연히 계속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걸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저는 기본 강의부터 항상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드렸고, 자, 그 그림으로 개념 잡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기수하고 위법 범죄행 종료시, 범죄행 종료시하고 위법 상태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시범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상태범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이제 3번은 틀린 지문이죠. 자, 거동범의 예로는 폭행죄, 주거침입죄가 있다. 자, 맞죠? 폭행죄 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고요. 주거침입죄도 타인의 뭐 주거나 건조물에 그냥 함부로 침입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제 거동범이다. 자, 맞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지문이죠. 중손괴죄입니다. 자, 중손괴죄는 중자가 들어간 범죄잖아요. 뭐 중상해, 그죠? 뭐 중손괴, 중권리행사 방해, 전부 형법에 나오는 이 중자 들어가 있는 범죄들은 전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면서 이제 형이 가중되는 결과적 가중범이고요. 그 다음에 조문에 생명에 대한 위험, 뭐 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 이런 식으로 위험이라는 게 조문에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위험이 이제 발생해야 되니까요. 자, 구체적 위험범이다. 자, 맞습니다. 자, 근데 딱 하나 예외예요. 자, 중체포감금죄죠. 이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하면서 형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고요. 자, 이 중체포 감금죄는 조문에 위험이란 말이 써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한 서너 번 계속 보실 내용입니다. 자,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은 우리 19년도 1차 초험 시험에 나왔는데요. 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최신 판례 내용이 지문화가 된 거잖아요. 자, 체포죄는 계속범이다 라고 하는 판례가 최근에 뭐죠? 2개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체포행위에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체포의 고의를 갖고 체포를 하기 위한 그 행위를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된다.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4번도 우리 최신 판례에서 공부했네죠. 일반 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다. 자, 그러니까 계속범이니까 기수가 된 후에도 이제 교통방해가 이미 성립한 뒤에도 계속 교통방해 행위를 하고 있으면 아직 범죄행위 종료되지 않은 거고요. 그럼 피고인이 거기 가담해서 기존에 교통방해를 하던 사람들과 같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 승계적 공동정범, 공동정범이 성립했다는 것도 최신 판례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번은 이론 문제의 성격하고요. 최신 판례 문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실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18조 조문 한번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이 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 기출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조문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적극적으로 자기에 의해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요. 자, 이제 그건 자기에 의한 살인죄고요. 자,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죽어요. 부작위한 살인죄잖아요. 자, 물론 뭐 살인죄지만 우리 죄질에 있어서 아무래도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제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인 것보다는 이제 죄질이 가볍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독일 형법에서는 이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적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형법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법 개정안이 올라가거나 교수들이 주장할 때는 계속해서 지금 임의적 감경 규정을 도입하자라는 주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입하자는 얘기는 없으니까 도입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법에는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 임의적 감경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위에는 짧은 지문, 밑은 긴 지문이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지문의 요지는 우리 형법에는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 임의적 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제법 지문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냐면 19번, 20번까지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시험에도 제법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부작위범은 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피고 행위가 다 부작인데, 자, 이것이 이제 진정 부작위범이 있고요. 부진정 부작위범 있죠. 자, 이제 이 진정 부진정 어떻게 구별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실질설입니다. 실질설. 자, 독일의 통설이 실질설은 자, 범죄의 실질요, 내용을 보고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 내용을 봤을 때, 자, 그 부작위범이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는 거동범이다. 자, 그러면 그건 진정 부작위범이고, 자, 결과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결과범이다. 그러면 그건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그래서 이제 퇴거 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퇴거 불응죄 같은 경우는 그냥 퇴거 요구를 받고 불응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는 거동범이니까 진정. 자, 부작위한 살인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이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되니까, 자, 살인죄는 결과범이니까 부작위한 살인죄 같은 경우는 부진정 부작위범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거동범은 진정, 결과범은 부진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통설인 형식설은 조금 복잡하게 얘기해요. 자, 이제 진정 부진정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형식을 기준으로 구별한다는 겁니다. 자, 이 형식이 뭐냐면 어려운 말로 구성요건 형식, 쉬운 말로 조문 형식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진정 부작위범은 구성요건 형식이 부작위범 형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퇴거 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행위도 부작위. 자, 그 퇴거 불응죄 조문도 부작위범 조문. 그럼 행위도 부작위, 조문도 부작위범. 서로 일치하니까 이제 진정 부작위범. 근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행위는 부작위인데요. 구성 요건 형식은 자기범이에요, 자기범. 자기범 조문입니다. 자,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않아서 아들이 죽는 부작위한 살인죄는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않는 행위는요, 부작위예요. 근데 살인죄 조문은 뭐죠? 자기범 조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구성요건 형식이 부작위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조문에서 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죠. 명령규범이잖아요. 자, 조문에 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으면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니까 부작위범 조문이고요. 자, 구성요건 형식이 자기범이라는 것은 조문에서 뭐뭐 하지 말라, 어려운 말로 금지 규모로 있는 거잖아요. 법에서 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그걸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통설이 자기들 학설 내용을 아예 용어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지난 필기할 때도 잠깐, 판례 우리 공부할 때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진정 부작위범 어떻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냐면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자,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 자,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해석 방법까지 기본과에서 했죠. 자, 앞에 나오는 부작위. 요거는 피고인의 행위를 말하죠. 퇴거료를 받고 퇴거하지 않는 행위도 부작위.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않는 것도 부작위. 행위는 부작위예요. 자, 뒤에 나오는 부작위범, 자기범. 자, 이건 뭐예요? 구성요건 형식, 조문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문도 부작위범 형식. 자, 그럼 행위도 부작위, 조문도 부작위범 조문. 자, 그럼 진정이죠. 자, 행위는 부작위인데 조문은요, 자기범 조문이에요. 그럼 서로 안 맞잖아요. 그죠? 행위는 부작위고 조문은 자기범 조문이고 서로 안 맞으니까 부진정 부작위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 봅니다. 자, 퇴거 불응죄와 같이 구성요건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는 범죄를 부작위한 자기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으로 한다. 자, 퇴거 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 맞아요. 그죠? 진정부작위범. 근데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한 자기범이에요? 부작위한 부작위범이에요? 부작위한 부작위범이잖아요. 근데 주문은 지금 부작위한 자기범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주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사법시험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찰 처음시험까지 모든 우리 형법시험에 다 나오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공이 쌓인 학생들은요, 앞에 읽지도 않아요. 자, 부작위한 자기범 혹은 진정부작위범 보고 그냥 바로 X예요. 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한 자기범이 아니고 부작위한 부작위범이니까 앞에 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요 두 개가 서로 안 맞으니까 바로 틀린 주문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승진시험에도 나왔고 우리 청시에도 나왔고요. 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자하고 같이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 부분은 지워야 되겠네요. 자,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구별에 관한 학설 중에 실질설입니다. 자, 이 실질설은요. 자, 거동범은 무조건 진정. 결과범은 무조건 부진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동범이 부진정이 되는 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거동범은 무조건 진정. 결과범은 무조건 부진정이니까 거동범이 부진정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 얘기죠. 자, 우리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 부작용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봐요. 그죠? 절대 거동범이 부진정 부작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자, 형식설은 구성요건 형식이 자기범이면, 그죠? 부진정 부작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기범은 결과범만 있어요? 거동범도 있어요? 결과범도 있고 거동범도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있잖아요. 따라서 형식설에 따르면 결과범도 부진정이 될 수 있고요. 거동범도 부진정이 될 수 있어요. 구성요건 형식만 자기범으로 돼 있으면 거동범도 부진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얘기가 뒷부분이죠.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이고 거동범에 대해서도 부진정 부작용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자, 맞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실질설은 거동범이 부진정 부작용이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거동범은 부진정 부작용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자, 근데 형식설에 따르면 구성요건 형식만 자기범 형식으로 돼 있으면 뭐 결과범은 물론이고 거동범도 부진정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냥 이제 문장으로 보시면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요 배운 내용을 자, 20번 지문은 판례 지문인데, 자, 제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20번 지문을 통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잖아요. 자, 저하고 기본 강의부터 계속 연습했던 내용이에요. 자,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 동그라미요. 자, 행정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동그라미요. 끝난 거죠. 자, 지금 피고인 행위는 그 행정체의 지시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부작위잖아요. 그죠? 자, 부작위예요. 자, 문제는 조문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죠? 자, 지금 법에서 뭐 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안 하면 죄가 되는 거니까 조문이 뭐죠?
부작위 보면 조문이죠. 자, 그럼 행위도 부작위, 조문도 부작위 보면 조문. 행위하고 조문 서로 일치하잖아요. 그죠? 행위도 부작위, 조문도 부작위 보면 조문. 자, 그러니까 진정 부작위 보험이죠. 자, 그리고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한 거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0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지문도 여기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실질서에 따르면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이고요.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니까 당연히 미수가 가능하죠. 그죠? 행위는 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거나 결과가 발생해도 인과관계 없으면 그때는 미수가 되니까 미수가 가능해요. 근데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이니까 미수가 불가능하죠. 그죠? 행위만 하면 바로 기수니까 자, 그 행위를 했는데도 미수다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앞부분은 맞아요. 자,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 형법상 진정부작위범 미수는 이론상 불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자, 우리 형법에는 이 미수가 이론상 불가능한데 조문을 잘못 만드는 바람에 자, 뭐 태거불응죄, 집합명령 위반죄 같은 진정부작위범들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자, 진정부작위범 미수는 이론상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우리 형법에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은 있어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법상 진정부작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데 진정부작위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해요. 두 가지 다 기억하시면 좋고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태거불응죄예요. 이 태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이지만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지문하고 23번 지문인데, 자, 이것도 이제 사실상 같은 지문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22번 지문과 23번 지문은 같은 지문이라고 보셔야 되고, 시험에는 자주 나오잖아요. 이거 다 이제 채용시험, 승진시험 지문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보증인 지위, 보증인 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련된 지문들입니다. 자, 우리 보증인 의무, 보증인 지위 체계적 지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범죄 성립 요건이 3단계잖아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자, 이 3단계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어느 단계에 배치할 거냐,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어느 단계에서 검토할 거냐, 이 문제예요. 자, 우리 초창기 학자들은요, 자, 우리 보증인 지위라고 하는 것도 위법성 요소, 보증인 의무도 위법성 요소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보증인 지위하고 보증인 의무가 다 위법성이 배치되니까 이 두 개가 위법성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법성 요소설 이렇게 불러요. 학자들이 최초에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우리 이제 부진정 부작위범 조문 아무리 읽어봐도 뭐 조문 안에 보증인 지위, 보증인 의무란 말이 없잖아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고 위법성 요소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 학설은 엄청난 비판이 있어갖고요, 그냥 바로 없어져요. 어떤 비판이냐? 자, 봅니다. 자, 이게 지금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뭐냐면, 이 보증인지하고 보증인 의무를 위법성에서 검토하게 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너무 넓어져요. 자, 왜냐면, 얘들은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보증인 지위, 보증인 의무를 검토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보증인 지위, 보증인 의무가 없어도 구성요건 해당성은 다 인정이 돼요. 위법성에서 이제 보증인 지위가 있냐 없냐를 검토해서 이제 거기서 보증인 지위가 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아버지, 보증인 지위가 있는 사람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되고, 뭐 아버지가 아닌 옆에 그냥 아무 상관없는 구경꾼들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너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자, 이 비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보증인지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에서 검토하지 말고 구성요건에서 아예 검토해서 구성요건 내서 보증인지 보증인 의무가 없는 사람은 다 자르자,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겁니다. 이걸 구성요건 요소설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비판이 없느냐? 비판은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 시험에 안 나온 거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보증인 의무를 이제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설은 보증인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고요. 보증인 의무는 위법성 요소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나누어서 하나는 구성요건에서 검토하고 하나는 위법성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설인 이분설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뭐 다 하시면 좋고요.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거의 긴 지문이든 짧은 지문이든요. 지금 보시는 21번이든 22번이든 22번이든 23번이든 지문의 내용이 픽스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학설은 구성요건 요소설이에요? 위법성 요소설이에요? 위법성 요소설이잖아요. 자, 근데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구성요건 요소설이다.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2번은 뭐 짧은 지문, 22번은 긴 지문, 뭐 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증인 의무를 구성요건 요소로 이해하는 견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세 가지 학설 중에 보증인 의무를 구성요건 요소라고 보는 견해는 구성요건 요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학설에 대해서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 비판이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X? X. 자, 이 비판은 이 학설에 대한 비판,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위법성 요소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틀린 지문이고. 자, 23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보증인적 지위, 그 다음에 자기 의무가 보증인 의무입니다. 자, 보증인 지위하고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구성요건 요소를 보는 견해예요. 또 뭐죠? 구성요건 요소설. 자, 이 견해에 대해서는 이 비판이 있다. X? X.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 25, 26까지요. 자, 24번부터 26번까지. 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 PPT 지문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뭐 비슷한 유형이에요. 유사한 문제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의 포인트가 옛날에는 뭐 부작위한 교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부작위 범에 대한 교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주로 물었잖아요. 그죠?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출제의 포인트가 뭐냐? 보증인 지위가 있냐 없냐 여기에 이제 출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여기 가면 조금 상당히 어려워요. 학생들이 이해를 하시면 쉽고 원리가 이해가 되면 굉장히 쉬운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외워놔도 헷갈리고 외워놔도 계속 혼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기본 수업부터 했던 학생들은 뭐 다 정리가 돼 있을 거고요. 확인만 하시면 될 거고 혹시 이제 지금 아직도 혼동이 되시는 학생들은 요거 한 번만 딱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부작위에 의한 교사 방조. 부작위 범에 대한 교사 방조. 자, 그러면 우리 뭐 과실에 의한 교사 방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성 없는 거예요. 자, 뭐뭇에 의한은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로라고요. 교사와 방조가 부작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 부작위로 교사하고 부작위로 방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부작위 범에 대한 교사 방조는 뭐뭇에 대한은 에게로 바꿔 읽으면 되죠. 자, 부작위 범에게 교사하고 방조하는 겁니다. 자, 교사 방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는 사람이 부작위가 아니고요. 상대방이요. 정범이 부작위 범이잖아요. 부작위 범에 대해서 교사 방조하는 겁니다. 부작위 범에게 교사 방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부작위에 의한 교사 방조는 자, 교사와 방조를 하는데요. 하는 사람이 부작위죠. 부작위로 교사하고 방조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은 뭐 대부분 다 자기 범이죠. 자, 요 구조를 부작위에 의한 교사 방조라고 해요. 교사와 방조가 부작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부작위 범 대한 교사 방조는 자, 교사와 방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는 사람이 부작위가 아니에요. 예,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부작위 범위고. 하는 사람은 자규예요, 자규. 자, 그래서 이 용어에서 요 개념이 잡히면 됩니다. 그럼 이 개념만 잡히면 그다음부터 쉽잖아요. 자, 부작위에 의한 교사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교사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부작위로는 교사가 불가능하잖아요. 자, 근데 방조는 적극적인 도움을 주든 뭐 소극적인 도움을 줘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방조는 부작위로도 가능해요. 부작위로 방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부작위에 대한 교사 방조는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교사와 방조가 전부 자기로 교사하고 자기로 방조하는 거예요. 뭐 교사든 방조든 자기로는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도 바로 개념에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보증인지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것도 개념을 잡으면 돼요. 자,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고요. 부작위한 방조는 자, 방조하는 방조범이 부작위래요. 부작위 범위잖아요. 부작위 범위니까 보증인지가 있어야 되겠죠. 보증인지가 필요해요. 자, 근데 부작위범 대한교사 방조는 뭐 둘 다 가능하고요. 문제는 이번에는 교사하고 방조하는 사람이 부작위 범위야, 자기 범위야? 자기 범위죠. 자기 범위에게는 보증인지라는 게 필요 없죠.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보증인지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도 절대 혼동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문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나와도 다 대비가 가능해요. 자, 그럼 저하고 같이 한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24번 지문이요. 자, 이 24번 지문이 경사 승진시험 지문, 채용시험 지문 다 나왔던 지문인데 요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방조가 가능하다. 자, 이때 교사 방조는 자기에 의한 거죠. 자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교사 방조 보면 이제 자기 범위니까 보증인지가 있을 필요가 없다까지요. 요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 부작위범에 대해서 교사 방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 교사 방조는 자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로 하는 거니까요. 보증인지라는 게 필요 없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유사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된다. 팩트네요. 그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인데 보증인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잖아요. 자, 2번 지문요. 부작위범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자기에 의한 교사와 방조가 가능하다. 자, 부작위범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자기에 의한 교사와 방조가 가능하다. 자, 맞죠? 자, 3번 지문요. 자, 이게 이제 17년도 승진시험 답지문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지문요. 자,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자, 이거잖아요. 부작위에 의한 방조. 자, 부작위범이니까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 보시면 이제 부작위범에 의한 방조범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 한정된다. 맞고요. 자, 반면에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이요.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은 자, 교사범이 자기 범위니까요. 자,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맞죠? 부작위한 방조는 보증인지가 있어야 되고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보증인지가 없어도 상관없다. 자, 그 얘기잖아요. 자, 됐고요. 자, 25번은 이 얘기죠. 자,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이게 통설입자입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긴 지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판례 지문이잖아요. 자, 형법상의 방조는 자기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자, 그럼 뭐죠? 형법상의 방조는 자기로만 가능하다. 부작위에서도 가능하다. 형법상 방조는 부작위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유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 한 방조 행위는 부작위에서도 가능하다. 자, 방조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자, 보증인지가 있어야 된다. 보증인지가 있는 한 부작위에 방조도 가능하다. 고요. 자, 2번은 틀렸네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부작위에 의한 방조 가능하죠. 가능한데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죠. 자, 이건 변호사 시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27번. 자, 우리 작년도 우리 채용시험 문제 상당히 까다롭게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이걸 이제 보시면서 이제 부작위범 관련 정체적인 정리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작용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기획본입니다.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돌아가 볼게요. 137페이지에 아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18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때는 그 결과에 의해서 처벌한다. 라고 해서 이제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18조에 규정이 돼 있잖아요. 18조라는 조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니은번 아까 21번 지문으로 처리했었네요. 자, 진정부작위범은 이론상 그 속성상 미수가 불가능해요. 여기까지 맞죠? 이론상 불가능해요. 자, 형법도 진정부작위범의 미수에 대한 처벌을 두고 있지 않다. X? X요. 우리 형법에는 진정부작위범의 미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디귿번은 뭐 마르고 닳도록 했던 내용이고요. 자,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인 보증인적 지위는, 자, 자기 의무는 신의칙이나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자, 맞잖아요. 자, 판례는 법령, 계약, 조리, 선행행위 이 네 가지에서 다 발생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의칙이나 조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맞고요. 자, 이건 뭐 부작용의 가장 기본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리을번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최신 판례 우리 부작위한 업무방해죄 하면서 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좀 전에도 우리 필기했었고요. 자, 부진정 부작위범이에요. 자, 부작위한 자기범이요. 행위는 부작위인데 조문은 자기범 조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진정 부작위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주의도 있어야 되고 부작위하고 자기가 서로 가치가 같다. 부작위와 자기의 동가치성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주의도 있어야 되고 부작위의 동가치성도 필요합니다. 자, 문제는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아까 18조를 읽었었잖아요. 그 18조에 부작위가 자기하고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죠. 18조에서 명시적으로 지금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틀렸고요. 자,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부작위의 의한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다. 맞죠? 부작위범 두 명이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공통 이행 가능하면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부작위범이 서로 같이 이제 죄를 범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작위의 의한교사예요. 부작위로 교사하는 건 불가능하죠. 부작위의 의한교사범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설 입장이고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부작위범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정리해 드렸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인과관계 관련된 내용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